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왔다가 인생이 바뀐 이야기. 그날 밤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한소영은 서점 마감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창밖을 봤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이런 날엔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춥겠어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 소영은 가방을 메고 서점 문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눈이 뽀득뽀득 소리를 냈죠. 역까지는 5분 거리. 평소라면 후다닥 뛰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역 앞 벤치에서 그분을 봤죠. 할아버지 한 분이 얇은 점퍼만 입은 채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계셨어요. 하얀 머리카락에도 어깨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마치 조각상처럼 꼼짝도 안 하고 계시는 모습에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안 되겠다. 소영은 발걸음을 돌렸어요.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커피 2개와 삼각김밥, 그리고 핫팩을 샀죠. 그리고 서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살짝 어깨를 건드렸더니 그제야 고개를 드셨죠. 탁한 눈동자 속에 놀람이 스쳤어요. 그리고 곧 경계하는 빛이 번졌죠. 이거라도 드세요. 너무 춥잖아요. 소영은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커피를 바라보기만 하셨죠. 마치 이게 진짜인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받으세요. 저도 하나 사왔으니까 같이 마셔요. 소영이 먼저 자신의 커피를 열어 호호 불며 마시자 그제야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시려 보였는지 몰라요. 나이에 비해 너무 마른 손, 곳곳에 상처가 난 손이었죠. 서점 안이 따뜻해요. 잠깐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느껴졌죠. 괜찮긴요. 이 추위에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일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소영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부축했어요. 처음엔 거부하시는 듯 했지만 결국 일어나셨죠. 발걸음이 휘청거렸어요. 서점 안은 정말 따뜻했어요. 난방이 은은하게 돌고 있었고 책 냄새가 포근했죠. 여기 앉으세요. 소영은 고객 휴게 공간의 소파로 할아버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빛이 된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따뜻한 곳에 앉으니 조금씩 경직됐던 어깨가 풀리는 게 보였죠. 소영은 삼각김밥과 핫팩을 내놨어요. 드세요. 많이 춥고 배고프셨죠?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소영의 마음이 뭉클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조금씩 온기가 돌았어요. 그때야 소영은 그분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죠. 깊이 팬주름 사이로 슬픔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무언가를 많이 겪어본 사람의 눈이었어요. 너무 늦었네요. 집에 가봐야겠어요. 소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진심은 더 오래 있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께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렇게 말했죠. 오늘 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무 춥잖아요. 괜찮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소영이 말렸죠. 아니에요. 여기서 하룻밤 주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럴 순 없습니다. 민폐가 아니에요. 제발이에요. 소영의 간절한 눈빛에 할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요. 그날 밤 소영은 할아버지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 기뻤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소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문상철 부장의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한소영 씨,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라와요. 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소영의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부장님, 말하지 마요. CCTV 다 봤어요. 노숙자를 서점 안으로 들여보냈다면서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문상철 부장은 책상을 탁 쳤어요. 규정이 뭐 하려고 있는 줄 알아요? 고객들이 불쾌해하면 어떻게 할 건데? 위생은? 보안은? 생각이나 하고 행동해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사람이 추워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하룻밤만이라도. 하룻밤만이라고요? 한소영 씨, 여기가 구호소예요? 당신 개인의 선의로 회사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쳐다볼 정도였죠. 소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순간 문상철 부장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좋아요. 그럼 책임도 져야겠네요. 그렇게 소영의 첫 직장 생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아직 몰랐어요. 그 겨울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소영에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소영 씨,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초라해 보였지만 당당하게 보이려고 어깨를 펴고 나섰죠. 본사는 소영이 일하는 지점보다 훨씬 컸어요. 로비부터가 웅장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소영 씨죠?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팀 직원이 소영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에는 인사팀장과 문상철 부장이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무표정했어요. 소영은 의자에 앉으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한소영 씨, 며칠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부회자를 매장 내부로 들여보냈고 회사 시설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건 맞나요? 네. 하지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손을 들어 소영의 말을 막았어요. 한소영 씨, 당신의 행동이 선이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규정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죠. 만약 그 노숙자가 물건을 훔쳐갔다면, 다른 고객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문상철 부장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이 추워 보여서, 사람이 추워 보인다고 해서 회사 규정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다 규정을 지키면서 일하는데 당신만 특별한 건가요? 그 말에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료들을 생각하니 미안해졌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사팀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소영은 그 서류가 뭔지 알 것 같아서 눈을 감았죠. 한소영 씨,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 처분을 통보합니다. 그 순간 소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해고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죠. 해고요? 네, 해고입니다. 오늘부로 근무를 중단하시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소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첫 직장이었어요. 겨우 취업해서 어머니 무덤에 좋은 소식 전해드렸던 그 직장이었죠. 소영 씨,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영은 간신히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참았죠.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문상철 부장이 따라 나왔어요. 한소영 씨. 소영이 돌아봤어요. 이런 일로 인생 망치지 마세요.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부장의 말에 소영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부장님, 현실적으로 산다는 게 사람을 외면하며 사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소영은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어요.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 사람을 돕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지점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피하는 눈빛도 있었죠. 소영아. 같은 나이 동료인 민지가 다가왔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소영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소영은 어머니의 책갈피를 꺼냈어요.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던 그 책갈피를요. 낡고 오래된 책갈피였지만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첫 직장을 이렇게 잃었어. 소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박스에 물건들을 담으면서 소영은 다짐했어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돕는 마음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소영아, 정말 가는 거야?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응, 가야지. 연락해. 꼭 연락하고. 그럴게. 소영은 박스를 들고 서점을 나섰어요. 뒤돌아보니 자신이 일했던 그 서점이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하지만 소영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본사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오후 3시 본사 대표실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도현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와보세요. 전화를 받은 이도현은 미국 출장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시차 때문에 피곤했지만 급한 목소리에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죠. 무슨 일이에요? 도현이 인사팀장에게 물었어요. 직원 한 명을 해고했는데 그 이유가 좀 복잡해서요. 인사팀장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이 직원이 며칠 전 노숙자를 매장 안으로 들여보냈거든요. 규정 위반이라고 해고 처분했는데 도현은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잘 처리한 거 아닌가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하지만 영상을 보던 도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노숙자의 뒷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도현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 영상 다시 틀어보세요. 네. 그 노숙자 말이에요. 얼굴이 나오는 부분 있나요? 인사팀장이 영상을 되돌렸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드는 순간 도현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에이, 이럴 수가. 도현은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죠. 이분이 우리 큰아버지예요. 예? 인사팀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 소리세요? 노숙자가 대표님의.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넘게 찾아 헤맸던 큰아버지의 얼굴이었거든요. 도현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자신을 업어주고 책을 읽어주던 큰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신 후 소식이 끊어진 그분. 영상 다시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도현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큰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계시는 모습, 젊은 직원이 커피를 건네는 모습, 서점 안에서 따뜻하게 쉬고 계시는 모습. 그래서 이 직원을 해고했다고요? 네. 규정 위반이라서. 규정 위반이요?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 넘게 찾던 우리 가족을 도와준 직원을 해고했다고요? 인사팀장이 당황했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요?
도현이 책상을 탁 쳤어요. 평소에 차분했던 그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죠. 당장 그 직원 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해고 처분 취소 절차 준비하고요. 하지만 대표님 이미 해고 통보가 취소하라고 했어요. 도현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인사팀장이 서둘러 소영의 연락처를 찾아왔어요. 한소영, 28세, 고객 안내직. 연락처는 이거고요. 도현은 곧바로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죠. 안 받네요. 도현은 조바심이 났어요. 큰아버지는 어디 계실까? 혹시 또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계시는 건 아닐까? CCTV로 큰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한번 봐드릴게요. 보안팀에서 확인해 보니 이정호는 다음날 새벽 일찍 서점을 나가신 것으로 보였어요. 그 후 행적은 알 수 없었죠. 옆쪽 CCTV도 확인해 보세요. 도현은 안절부절 못했어요. 평생 찾던 큰아버지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집에 돌아온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았죠. 뭐하러 받아? 어차피 해고당한 몸인데. 소영은 어머니의 책갈피를 만지작거렸어요. 책갈피 뒤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는데 늘 궁금했지만 너무 흐려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소영 씨죠? 저는 이도현입니다. 서점 본사 대표인데요. 소영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대표님이요? 네, 급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간 되세요? 지금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해고당한 그 얘기를 하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어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서점에서 만나요. 30분 후에.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거울을 봤어요. 하루 종일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뭔 일일까? 소영은 얼굴을 찬물로 씻고 서점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그날 밤 소영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진실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30분 후 소영은 서점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는데 곧 안에서 누군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죠. 한소영 씨죠? 소영 앞에 선 남자는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소영이 인사했어요. 긴장돼서 목소리가 작았죠.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많아요. 도현이 소영을 안내했어요. 서점 안은 불이 꺼져 있어서 조금 어두웠지만 휴게 공간만 불을 켜놨더라고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영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며칠 전 할아버지가 앉으셨던 바로 그 자리였죠. 도현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네요. 해고 처분 정말 잘못됐어요. 예?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도와주신 그분, 제 큰아버지세요. 큰아버지요? 소영은 더욱 놀랐어요.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30년 넘게 찾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집안 사정으로 집을 나가신 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도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CCTV를 보고 깨달았어요. 당신이 도와주신 그분이 우리 큰아버지라는 걸요. 소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추운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걸 찾고 있어요.
다음날 새벽에 서점을 나가신 후로 행적을 모르겠어요. 도현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신 게 있나요? 어디로 가신다거나. 아니에요. 말씀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고맙습니다라고만 하시고. 소영이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던 게. 뭐죠?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한소영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도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소영. 성이 한씨군요. 네.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셔서.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네,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하셨고. 소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것만 남겨주셨어요. 소영이 내민 건 낡은 책갈피였어요.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었죠. 도현이 그걸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게 뭐예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남자는 도현과 눈가가 똑 닮은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아버지 사진이에요. 이름도 모르겠고 어떤 분인지도. 도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남자, 우리 아버지예요. 예? 이번엔 소영이 놀랄 차례였어요. 이창우,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럼 당신은? 도현과 소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말이 안 나왔죠. 설마, 우리가 남매일까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점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윤혜진이에요. 도현이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이름이 윤혜진이었다고. 하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정말.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제 여동생일 가능성이 높아요. 도현도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당신이 태어난 걸 모르셨을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으셨을 테니까.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28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의 정체,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오빠라는 존재.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현이 소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큰아버지가 당신 이름을 듣고 놀라셨다는 게. 왜요? 혹시 큰아버지가 어머님을 아셨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당신 존재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도현이 생각에 잠겼어요. 어쨌든 큰아버지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죠? 일단 병원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어디 다치셔서 입원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도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보안팀입니다. 근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미상의 노인분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소지품에서 저희 서점 영수증이 나왔다고 하네요. 도현과 소영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어요. 도현과 소영은 간호사에게 안내받아 병실로 향했죠. 3호 병실이에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시고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로 입원하신 거예요. 간호사가 설명해줬어요. 병실 문 앞에서 도현과 소영은 잠시 멈췄어요. 둘 다 떨리는 마음이었죠. 준비됐어요? 도현이 소영에게 물었어요. 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에 누운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며칠 전 서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초라해 보이셨죠. 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큰아버지,
도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정호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도현을 보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도현이구나. 네, 큰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이정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셨어요. 그리고 도현을 한참 바라보셨죠. 많이 컸구나. 이제 어른이 다 됐네. 큰아버지, 왜 그렇게 연락도 없이. 미안하다. 이정호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가족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으니까. 그때 소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이정호가 소영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그날 밤 따뜻한 차를 주던. 네, 맞아요. 소영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고마웠다, 아가씨.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 도현이 끼어들었어요. 큰아버지, 이분이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이정호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아버지와 윤혜진 씨 사이의 딸이에요. 이정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윤혜진. 혜진이라고 했나? 네, 큰아버지도 어머니를 아셨나요? 소영이 물었어요. 이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셨죠. 알고 있었어. 내가 태어났다는 걸. 예? 도현과 소영이 동시에 놀랐어요. 창우. 내 아버지가 혜진이를 잊지 못했거든.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그 이야기를 했어. 이정호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우가 술에 취해서 울면서 말하더라. 혜진이한테 아이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지만 이미 혜진이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찾을 수 없었다고.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저를 찾으려고 하셨다고요? 그럼 몇 년 동안 찾아다녔어.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 이정호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그러다가 창우가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어려워졌지. 나도 그때 보증을 서다가 재산을 다 날렸고.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예요? 도현이 물었어요. 그래. 동생 가정에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혜진이와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거든. 뭐라고요?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알아냈어. 창우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지만 나라도 너를 지켜보고 싶었거든. 이정호가 소영을 바라보셨어요. 가끔 멀리서 너를 봤어. 학교 다닐 때도 취업할 때도. 소영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제가 서점에서 일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 우연이 아니야. 내가 그 근처에서 지내고 있었거든. 도현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큰아버지가 일부러 그 서점 근처에? 그래. 소영이를 멀리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정호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 노숙자인 내가 나타나면 소영이한테 피해가 될까봐.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가족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미안하다, 소영아. 이정호가 소영의 손을 잡으셨어요. 할아버지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그런 게 중요한가요? 가족인데. 소영이 이정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도현도 다가와서 큰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큰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모시고 살게요. 도현아. 아니에요. 더 이상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죄송한데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환자분이 쉬셔야 해요. 네, 알겠어요. 도현이 대답했어요. 큰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퇴원 수속도 도와드리고. 고맙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소영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소영아. 병실을 나오면서 도현과 소영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도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소영아. 그날 밤 소영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도 알게 됐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이정호는 무사히 퇴원했어요. 도현이 마련한 작은 원룸에 할아버지를 모셨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정호가 미안해하셨지만 도현과 소영은 단호했어요. 큰아버지,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 거예요. 소영이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이정호가 의자에 앉으시며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창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나보다 10살 어렸는데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지. 책을요? 그래. 그래서 서점 일을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작은 헌책방이었는데 창우가 정말 열심히 했어. 도현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때 혜진이를 만났구나. 어머니가 서점에서 일하셨다고 했죠? 소영이 물었어요. 그래.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는데 창우가 한눈에 반했어. 혜진이는 정말 예쁘고 착했거든. 이정호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둘이 얼마나 다정했는지 몰라. 매일 같이 책 정리하고 손님 맡고. 보기 좋았어. 그럼 왜 헤어졌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집안 반대 때문이야. 이정호가 한숨을 쉬셨어요. 창훈의 어머니. 내 할머니가 반대했어. 혜진이가 집안이 가난하다고 학벌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요? 혜진이가 먼저 포기했어. 창우한테 폐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소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하지만 창우는 끝까지 혜진이를 잡으려고 했어. 가족과 싸워가면서까지. 정말요? 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처음 들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럼 나한테 와서 울면서 그러더라. 혜진이 없으면 못 산다고, 가족이 반대해도 결혼하겠다고. 이정호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사라졌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진 거야. 사라졌다고요? 그래. 창우가 미치도록 찾아다녔어. 몇 달 동안 안 보이더라고. 소영이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네요? 그렇지. 혜진이가 나중에 임신한 걸 알았겠지만 창우한테는 말하지 않았을 거야. 이정호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혜진이 성격이 그랬어. 자기가 힘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현이 물었어요. 한동안 술만 마셨어. 서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내가 대신 운영했지. 그러다가 어머니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어머니. 내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야. 이정호가 도현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창우를 정말 잘 돌봐줬어. 하지만 창우가 평생 혜진이를 잊지 못했어.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거야. 도현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슬퍼 보이셨나 봐요. 미안하다. 내 어머니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어. 이정호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소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것 좀 봐주세요. 어머니의 책갈피였어요. 뒤쪽에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죠.
이정호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보셨어요. 이게 창우 글씨네. 정말요? 소영이 놀랐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정호가 책갈피를 창가로 가져가서 빛에 비춰보셨어요. 혜진아 사랑한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마이너스 창우라고 적혀 있네. 소영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셨구나. 도현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셨지만 마음만은 평생 어머니를 사랑하신 거네요. 그래. 창우는 죽을 때까지 혜진이 이야기를 했어. 이정호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나한테 부탁했어. 언젠가 혜진이와 딸을 찾으면 사과해달라고, 사랑했다고 전해달라고. 소영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이 책갈피를 품고 계셨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서로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거구나. 도현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소영이가 얼마나 아버지를 궁금해했는데. 나도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이정호가 망설이셨어요. 소영이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재혼이요? 소영이 놀랐어요. 소영이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러울까봐.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그랬구나. 혜진이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구나. 이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소영이 물었어요. 아마도 창우가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그때 도현이 말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예요. 이정호가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창우가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만났다는 걸.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가족의 온기였죠. 하지만 소영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아직 몰랐죠. 일주일 후 도현이 소영에게 연락했어요. 소영아,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일이에요, 오빠?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일이야. 서점에서 만날까? 소영은 궁금했지만 서점에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해고당한 곳이니까요. 괜찮을까요? 문 부장님이 계실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했어. 1시간 후 소영은 서점에 도착했어요. 예전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해줬죠. 소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민지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괜찮았어. 그런데 소영아, 대표님이 찾고 있어. 도현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상철 부장도 함께 있었죠. 소영씨, 앉으세요. 도현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문상철 부장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소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죠. 소영씨, 먼저 사과부터 하겠습니다. 문상철 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어요. 규정만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놀랐어요. 그 까칠했던 부장님이 사과를 하다니. 아니에요, 부장님. 저도 규정을 어긴 건 맞으니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한 일은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이었고요. 도현이 끼어들었어요. 소영아, 복직 제안을 하려고 해. 복직이요? 단순한 복직이 아니야.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해주면 어떨까? 소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팀장이요? 저가요? 그래. 내가 했던 일을 보고 생각했어.
우리 서점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말이야. 도현이 자료를 꺼냈어요. 사람을 위한 서점 만들기 프로젝트야. 어떤 프로젝트예요? 서점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쉼터 역할을 하는 거야. 도현이 설명했어요. 노인분들을 위한 독서 공간,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 이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야. 소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물론이야. 내가 그날 밤 보여준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해. 문상철 부장도 말했어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부장님, 제가 집에서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서만 권위적이고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요. 문상철 부장의 얼굴에 진심이 보였어요. 아내한테 혼났어요. 착한 직원을 왜 해고했냐고.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하냐고. 소영이 웃었어요. 부장님 부인분이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건의했어요. 소영 씨를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있으면 충분해. 도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자. 이 지점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휴게 공간을 확장하고 무료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주말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독서 모임도 만들고. 소영이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면 어떨까요? 엄마들이 책 고르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좋은 생각이야. 도현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큰 글자책, 점자책도 비치하고. 와, 정말 멋진 서점이 될 것 같아요. 문상철 부장도 신이 났어요. 저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서비스는 어떨까요? 말벗 서비스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이 와서 차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소영이 감동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부장님. 그때 이정우가 서점에 들어오셨어요. 도현이 미리 연락드린 거였죠. 할아버지. 소영이 달려가서 인사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다들 표정이 좋네. 할아버지, 제가 다시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것도 팀장으로요. 정말? 축하한다. 이정우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도현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사람을 위한 서점. 참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도 도와주세요. 어르신들이 뭘 원하시는지 제일 잘 아시잖아요. 소영이 부탁했어요. 그럼 기꺼이 도와주지. 이정우가 웃으셨어요. 그날 오후 소영은 새로운 명함을 받았어요. 고객 행복팀 팀장 한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믿어지지 않아요. 소영이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직원이었는데 이제 팀장이라니. 인생이 참 신기하지. 도현이 웃었어요. 네.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소영아,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다른 지점에도 확대할 거야. 정말요? 그럼 전국 모든 서점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지. 소영의 마음이 뛰었어요.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니. 열심히 할게요, 오빠. 고마워, 소영아.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창우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이정우가 소영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하지.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리고 소영은 다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못다한 사랑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으로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소영은 아직 몰랐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을 가져다 줄지를. 6개월 후 봄이 찾아왔어요. 서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에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라는 따뜻한 문구가 붙어 있었고, 내부는 책을 파는 공간과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소영 팀장님, 오늘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민지가 웃으며 보고했어요. 실제로 서점 한편에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래, 젊은 시절에는 참 힘들었지. 하지만 그때가 그리워. 맞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르신들의 대화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다른 한편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있었어요. 엄마들이 책을 고르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었죠. 엄마, 이 책 재밌어요. 그래? 그럼 빌려가자. 소영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팀장님,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또 들어왔어요. 직원이 알려줬어요. 벌써 여러 언론에서 이 서점을 소개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점, 지역사회의 따뜻한 쉼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죠.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니. 소영은 놀라면서도 기뻤어요. 그때 이정호가 들어오셨어요. 요즘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서점에 오셨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소영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특별한 손님이요? 시장님이 오신대. 시장님이요?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1시간 후 정말로 시장님이 오셨어요. 수행원들과 함께였죠. 여기가 그 유명한 서점이군요. 시장님이 둘러보시며 감탄했어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네요. 책도 많고 사람들도 편안해 보이고. 안녕하세요, 시장님. 고객 행복팀 팀장 한소영입니다. 소영이 인사했어요. 아, 바로 당신이 이 모든 걸 기획하신 분이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서점을 꼼꼼히 둘러보셨어요.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시고 아이들과도 인사하셨죠.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점이 단순히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다니. 저희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한소영 팀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이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런 모델을 시 전체로 확산하면 어떨까요? 시에서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요. 이런 공간이 우리 시 곳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도현이 나타났어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대표 이도현입니다. 아, 대표님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도 시장님 제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싶어요. 그렇게 서점의 사람을 위한 공간 모델이 시 전체 사업으로 확대되기로 결정됐어요. 저녁 무렵 시장님이 가신 후 소영과 도현 그리고 이정호는 서점 앞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소영이 말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고당한 직원이었는데 이제 시 전체 사업을 담당하게 되다니. 인생이 참 묘하지? 도현이 웃었어요. 네. 정말 묘해요. 이정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창우가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자기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할아버지, 큰아버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영이 이정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봐 주셨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고마워, 소영아. 그때 이정호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지? 도현과 소영이 놀랐어요. 요즘 할아버지가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셨거든요. 할아버지, 저예요. 소영이에요. 소영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 소영이구나. 미안하다. 이정호가 다시 정신을 차리셨어요. 요즘 가끔 깜빡깜빡하네. 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큰아버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소영과 도현은 걱정이 됐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큰아버지, 도현이 마음 아파했어요. 괜찮다. 아직 초기니까. 이정호는 오히려 담담하셨어요. 다만,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할아버지? 소영이 물었어요.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30년 동안 찾던 가족을 찾았고, 소영이라는 소중한 손녀도 얻었고,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가장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 내가 설령 너희를 잊어버리게 되더라도 너희는 절대 포기하지 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꼭 기억해줘. 소영과 도현이 울먹였어요.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6개월 후 이정호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됐지만 여전히 서점에 오셔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누구지? 가끔 소영을 알아보지 못하실 때도 있었지만 소영은 늘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소영이에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손녀예요. 아, 그래? 참 예쁘네. 이정호가 웃으시면 소영도 따라 웃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어요. 소영과 도현은 이정호와 함께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1년 전에 제가 처음 할아버지를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왔어요.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이정호가 아쉬워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소영이 할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됐고요. 정말? 네.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때 이정호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도현아. 네, 할아버지.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야.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지지만 사람에게 준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어. 이정호의 눈빛이 한순간 예전처럼 맑아졌어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야. 계속해줘.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소영과 도현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이 내리는 겨울밤 벤치에 앉은 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비록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영이 시작한 작은 선택은 이제 도시 전체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소영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 받은 사랑이 평생의 보물이에요.